사실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해졌죠. 지금 시장은 외국인하고 개인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투자해라. 그래서 자산 배분했던 것들 다 망했어요. 지금 안 빠지는 게 없어요. 리츠 빠져, 금 빠져, 주식 빠져.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네. 다 빠지고 오히려 은행 예금했던 사람 위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이제 채권에서 다시 손실이 만회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자,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서 국채금리가 더 내려가면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채권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종전 시기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기관이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모시고 장에 대한 이야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아침 시간, 이제 오늘 막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십니까? 뭐 지난주에 이어서 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경제 전망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바뀔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IB들이 경제 전망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도 많이 바꾸고 있고 연준도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바뀌고 있을 정도니까 아마 경제학을 전공하셨던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한 5년 안에 일어날 일을 1년 안에 함축돼서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그럼요. 대단히 어렵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보지 않으면 굉장히 놓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 거고 네. 깨알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현재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예. 여러 흐름들, 맥을 그렇습니다. 좀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러시아가 거의 전쟁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일부 언급을 드렸었는데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원래 목적을 바꿨어요. 차선책으로.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점령으로 차선책을 바꿨고 아시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지역의 75%를 장악해 가고 있음으로써 곧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글로벌 언론 기사들도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푸틴이 거의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 그래서 휴전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하이마스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다련장 로켓포 이런 건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강철비란 영화를 보셨나요? 네. 정우성이라는 분이 네. 나오셨던 거기서 처음에 그 북한군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거기 주석이 오는데 거기다 뭘 쏘잖아요. 네. 그 무기가 흔히 얘기하는 M270 MRLS, 우리 얘기하면 다련장 로켓포라는 건데 그거를 조금 압축해서 만든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동네를 아주 초토화시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무라는 무기가 지금 현재 하이마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천무. 좋습니다. 아. 러시아가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원했던 목적을 달성해가면서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 다 지쳤습니다. 많이 지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렇게 지치게 되면 조만간 휴전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가 갑자기 내가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벨라루스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가 최근에 보면 군 경계령을 굉장히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긴장감이 더 많이 고조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까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서방의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러시아한테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즈 기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러시아군이 우위를 점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오늘 새벽에도 뉴욕타임즈에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발을 빼고 싶어하는 뉘앙스들을 많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러시아가 이런 현재 상황을 통해서 노렸던 건 서방이 분열되는 걸 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분열되는 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미국도 독일도 곧 선거가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선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지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정치인들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굉장히 분열하는 서방의 모습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더라. 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위기하고 그다음에 현실, 네. 그렇죠? 자, 명분이 중요하냐,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명분이 중요하냐, 내가 놓여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중요해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자체가 명분에서 현실적으로 기울고 있는 게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던 거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주 기사를 냈는데요. 앞으로 위기가 크게 온다라면 첫 번째 일본하고 남유럽일 거다라고. 일본. 일본. 지금 일본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국채를 YCC라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네. 해서 지금 엔화 약세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결국 못할 거다. 아니면 또는 이게 잘못되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쟤네들이 저거 하는 바람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폭등을 맞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 지금 예.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줄 보시면 네. 유로발 채무 위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일각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순서는 뒤입니다. 네.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유럽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혹시 거기서 훨씬 더 나가면 미국의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한 고리부터 그렇습니다. 터진다 이거죠. 약한 고리부터 터지는 게 네. 이런 거고, 이게 이 유럽의 위기 가능성이 서방 국가의 분열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게 유럽의 그렇겠죠. 시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누가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를 먼저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부동산 얘기도 나오지만 요거는 조금 후순이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아니다, 아니면 위기가 오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위기에서는 후순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쌓여있는 미국의 금융과 관련해서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이라든가 아직은 절대금리가 올라오지 않은 수준들을 감안을 하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 위기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얘기하는 건 속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빠질 거고 한국도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부동산 가격이 실제 하락을 하면 네. 이 위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 위기로 번지고, 이 금융 위기라는 건 말 그대로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동산이 크게 하락할 건데 지수가 여기가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는 있으나 실제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건 미국이 파멸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가 부동산발 위기였고 그 위기 때문에 10년 동안 돈 찍었거든요. 네. 그걸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럴 정도로 위기를 방치할 거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보셨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상황이 어떤가? 어제 기사입니다. 독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의 반격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얘기죠. 제가 남유럽을 말씀드렸는데 남유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튼튼하던 독일까지도 이 에너지발 위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을 구기면서 아시다시피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 에너지 관련 기업에 구제금융 지원이 나오고 있고 전력회사 국유화 방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급하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로화가 굉장히 급락을 했죠. 이런 본부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명분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정치적 신념 이런 건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 바이든이 그렇게 중국하고 으르렁대더니 지금 관세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 뉴스가 어제 됐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어. 고작 0.4%포인트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 얘기하더니 사우디도 간다고 하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있었던
바이든과 관련한 모든 정치적 신념은 지금 다 버리고 있다. 0.4%라는 건 어떤 의미이신 거죠? 인플레이션을 그만큼 낮춘다. 내릴 수 있는 관세를 인하를 하면 그래봐야 미국의 0.4%다. 그렇습니다. 0.4%에서 작은 건 아니지. 지금. 그렇죠. 바이든한테. 예. 지금 8.5니까 0.4하면 8.1까지 내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작진 않죠. 최소한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기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요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은 서방의 국가들이 분열도 되고 있지만 이제는 명분에서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신념, 이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현재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우크라이나를 휴전으로 이끄는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이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린으로 가자고 하더니 최악인 석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탄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동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최악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중에서 네. 가장 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석탄인데 거기까지 갈 정도면 이미 볼장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권 문제 버리기 시작을 했고 중국 으르렁대더니 중국과 관련해서 유화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사우디 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보셨다시피 석탄까지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권, 명분, 환경 다 포기하고 다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실리로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서방 국가들의 시각이고 이렇게 생긴 가장 큰 원인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 더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드는 건 그렇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휴전이라는 얘기가 더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급하다. 네. 예, 이 정도로 급하다라는 미국과 걸 서방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급하니까 예. 휴전은 오히려 가까워진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여러분들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매파적이었던 레리 서머스 교수님마저도 미국의 인플레는 푸틴에 달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자, 보세요. 최근에 이것도 이제 7월 3일이니까 지난주 기사인데요. 통상적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잡을 때 연착륙했던 적은 없다. 대부분 경착륙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밑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해소된다라면 글로벌 경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제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맞겠죠. 그리고 경착륙 우려도 맞겠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 여름 안에 또 가을이 가기 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다라면 지금 알고 있는 비관론은 다 다시 써야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레리 서머스 교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분석, 제가 볼 때 비관론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다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글로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놓고 보니까 최근에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물가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니 이제는 경기 침체란 단어가 훨씬 더 트렌드 검색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경기 침체를 투자자들께서 일반론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을 했고 가격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원유 소요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고 오늘 아마 $100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 굉장히 네.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에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중국의 수요 감소도 인플레이션 개선에 영향을 줄 것 같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생산재 물가가 지금 굉장히 몇 달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가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도 경기가 둔화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 감소와 더불어서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미국 바이든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관세도 인하된다면 거기에 플러스 요인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여기에 상품 가격 하락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상품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해서 인플레가 정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비춰주고 있는데 앞서 뭐 박병청 부장님께서도 이걸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박병창 부장. 예 네.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제 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상품 가격이 의외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거를 주식시장에 대입을 시켜보면 3분기의 기업 실적이 우리가 생각보다 나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3분기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3분기 기업 실적은 안 좋지만 우리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3분기라는 게 5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추정치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그쵸. 했거든요. 이미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되게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익 추정치를 많이 낮추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낮춘 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그러니까 어닝 되겠습니다.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배제된다는 그렇습니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네. 너무 나쁘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시장에 보셨겠지만 좋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좋으면 끝없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거든요. 끝없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외로 지금 비용과 관련한 부분들은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목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7월 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요거는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역시 오늘 아침 겁니다. 제가 7월 5일 종가 기준이니까 오늘 아침 거를 들고 왔는데요. 이것도 크게 통제가 됐죠. 오늘 아침 2.09인데요. 2.2 이하로 내려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로 보는 많이 겁니다. 낮아졌네요.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를 반영했기 때문인데 이게 잡히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역시 이것도 아침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있다는 거 역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가 꾸준히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는 걸 차단했다라는 걸 그렇죠. 뜻해요. 그렇죠?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모든 가격이 다 내릴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는 연준의 신뢰가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이 차단이 되고 있고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들은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데도 기대 인플레이션가 차단이 안 되는 게 제일 최악인데 최소한 우리가 알고는 좋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 네. 즉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지만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나마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에 대한 전망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예를 들면 금리 인플레이션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면 정말 스키즈 당하는데 맞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금리도 내려오고 또 물가도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경기가 주는 악재를 반영하기보다는 요 예.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요 호재를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지금 댓글 중에 지금 채권 사세요 이런 말씀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도 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신문에서 나오지만 경기 침체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GDP 나우에서도 GDP 나우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죠. 예, 1분기, 2분기 지금 무슨 소리야? 이미 경기 침체 왔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는 우리가 알고는 이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항상 경착륙이 왔고 그리고 이런 경착륙이 올 때는 항상 죄송합니다. 네. 실업률이 올랐어야 돼. 실업률이 더 올라서 수요를 꺾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착륙이 왔다라고 겁을 주기 시작을 했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의회 조사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다 뒷북을 칩니다.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IMF 같은 경우도 좋은 자료를 쓰지만 완전 아예 뒷북이죠. 완전 뒷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보고 하시면 주식 거덜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IMF를 저격해버리죠. 왜 IMF가 틀렸다가 아니라 IMF는 1년에 경제 전망을 2번 하거든요. 시의적 절차 안 와서 그렇고요. 그걸 그리고 수정 전망을 꼭 하게 되는데 그것도 늦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잘 아실 건데 그 시기 때문에 내는 네. 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사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 이상한 경기 후퇴 오고 있어. 뭡니까? 성장률 안 좋은데 일자리는 더 드러날 것 같아. 네. 그래서 앞서 보였던 미국 의회 조사국의 얘기가 틀렸어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이례적인 사례가 요상한 경기 오를 것 후퇴가 같습니다. 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의 오쿤의 법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학적 상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굉장히 오판하기 쉬운 시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 뒤에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국과 관련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 수국에 앞서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렸었던 요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는 우리가 그리고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언제 보통 오는 거냐?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그 좋아진 경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잘 아시다시피 설비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네. 앞으로도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를 해서 경기 좋을 공급이 과잉이 되죠. 네. 이 공급이 과잉이 되는 상황에서 연준이라든가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껐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공급이 과잉되는 시점과 수요가 꺾이는 시점이 맞물리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나게 늘어난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고가 많으니까 재고는 가격을 할인해서 팔아야 될 거고 그렇죠. 재고가 많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면서 네. 경기가 후퇴하는 걸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이유는 이 과잉 재고를 또 처리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건데요. 네. 앞서 방병창 부장님께서 보여줬던 마지막 그림 혹시 보셨나요? 미 국채의 수익률하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던 거 잘 보시면 박 부장님께서 보여줬던 그 그림에 굉장히 큰 함의가 숨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미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로 추세 하락을 내린 거 보셨나요? 네. 금리가 계속 낮아졌죠? 네. 왜 그렇게 금리가 낮아졌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글로벌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시기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설비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단어 중에 하나가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이 병목 현상 때문에 부족하다는 현상이 네, 나오죠. 네, 네, 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글로벌 공급 과잉이나 설비 투자가 과잉이 아니라 공급이 없죠. 공급이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재고는 좀 있긴 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가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깊은 경기 침체 또는 이중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전의 사례를 볼 때 경기가 침체 올 때 통상적으로 하락폭은 30%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WDB라든가 굉장히 큰 경기 침체로 이어졌을 때는 50%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국 주식시장은 얕은 경기 침체는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정도의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면 유의미한 수준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또 길어지고 그래서 이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면 투자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다 보면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반론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한때 90조 원까지 갔던 주식형 펀드가 지금 여러분들 50, 60조 원대로 쪼그라드는데 여기에 사보를 빼면 50조 원대거든요. 사실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해졌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ETF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신 거 보이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전에 기관분들이 했던 걸 ETF가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는 ETF는 개인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은 외국인하고 개인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더 커졌고 또 ETF는 되게 쏠림이 강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뭐 2차전지 ETF를 샀을 거고 또 무슨 ETF를 샀을 거고 그런 ETF들에 대한 쏠림이 있다 보니까 하락을 할 때도 그 쏠림이 역쏠림이 강해지면서 아니 우리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연기금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런 자산 배분의 문제에서 움직이는 펀드가 연기금이에요. 네. 연기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산 배분이 대체적으로 채권이 몇 퍼센트, 주식이 몇 퍼센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채권이 수익이 나면 채권 비중이 저절로 높아져서 주식 비중이 저절로 줄거든요. 그럼 그때 주식을 사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 연기금이 주식을 사는 메커니즘은 전체적인 자산 배분 비율이 바뀌지 않아요. 전략적 자산 배분을 1년 내내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안 하는데 채권이 좋아지면 채권의 비중이 저절로 높아지니까 주식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다시 주식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게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이나 우리가 알고는 OCI를 비롯한 이런 자산 배분형 펀드의 일반적인 모습들인데 같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럼요. 지금 자산 배분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투자해라. 그래서 자산 배분 했던 분들 다 망했어요. 지금 리츠 안 망. 빠지는 게 없어요. 리츠 빠져, 금 빠져, 주식 빠져, 채권 빠져, 다 빠지고 오히려 은행 예금했던 사람 위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채권 사란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경기 침체기 나오니까 채권이 사란 얘기는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산 배분의 이 원칙이 재가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이제 채권에서 다시 손실이 만회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자,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미 국채 금리가 더 내려가면 한국의 국채 금리가 더 내려가면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채권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은 비중을 맞춰야 채권에 되니까. 그렇죠. 지금 채권도 손실이 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채권이라는 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채권 비중이 높아지면 주식 비중이 쪼그라들어서 그쵸. 다시 이 주식 비중 채우기 위해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채권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얘기가 맞다라면 박병창 부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진다는 게 맞다라면 조만간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 자산 배분 펀드들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종전 시기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기관이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최근에 환해지를 2년 만에 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냐면 환율을 1,300원을 고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이전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같은 금융위기만 아니었다라면 50% 빠졌던 닷컴 버블 때도 1,300원이 고점이었더라.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얼마 전에 그것도 보니까 윤지호 센터장님께서 센터장. 오셔서 네네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걸 저도 봤는데요. 1,300원이 금융위기만 아니라면 고점이었다라는 이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역시 알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전황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다급한 상황을 보면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정치권들이 이제는 명분이 아니라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이념까지 버리면서 실리를 찾기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해졌다는 걸 우리는 목도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우크라이나 우리가 러시아도 자기가 명분을 어느 정도 찾아가기 시작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휴전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리적 추론이죠. 예, 합리적 추론이지만 이런 분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성공할 거라면 기존에 있던 애널리스트는 하나도 안 틀려야죠.
데이터는 후행적입니다. 네.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 수십 년 했지만 그거 가지고 주식했을 거면 제가 이미 삼성전자도 인수했을 겁니다. 안 맞아요. 데이터 화려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도 해석을 달리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유가 하나만 가지고도요. 유가 하나만 가지고도 어제 모 외국계에서는 300불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65불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도 그런데 다른데 데이터 의존형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장을 앞서 보려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유럽이 다급해지고 있고 일단 그 국가들은 이렇게 되면 망해요. 유럽도 미국도 거덜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휴전이라는 걸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죠. 싶어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국가도 마찬가지로 비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은 주가는 박살나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명분론이거든. 네. 근데 이제 이선엽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자기 살 길 찾기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명분이야. 그럼요. 근데 이걸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고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주가가 이제 선순환으로 예.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할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경기 침체는 더블 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쟁은 모든 걸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기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이 있기 때문에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이후에 경기 침체를 극복했었던 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정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기 침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일어나기 어렵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 네. 또 다음 시간에 네. 더 좋은 얘기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매번 나와서 다른 얘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마다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같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아니, 통해서 근데 이선엽 네. 부장님의 그 관심의 도대체 어디까지냐? 또 이 증권업계에서 가장 밀떡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아,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요? 잘 알아요. 거기다가 그걸 또 지금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그거 헤비메탈 쪽에 또 엄청난. 락. 예. 제가 개그맨 지원했다는 얘기는 아니 또 개그맨들 KBS죠, KBS. MBC였습니다. MBC 개그맨 떨어진 분이에요, 저분이. 지난번에 제가 수험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잘 됐으면 박명수랑 분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정도 됐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안 나오고 아마 웃기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나와서 그냥 웃기고 있네죠, 그죠? 아유 저 인간 떨어진 웃기고 게 있네.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웃기고 있습니다. 이쪽이 개그맨보다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선엽 반장님한테 체포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네. 되는데. 자, 이선엽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